셀스마트라고 치면은 3월 31일 날 오전 9시 반경에 팝업이 이렇게 떴어요. 그 팝업이 2주 정도 계속 저희 홈페이지에 팝업이 떴는데 이제 5월 달에 장세가 아주 극명했는데요. 거래량이 줄고요.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제 몇 개 있죠. 거기 이제 투톱만 달리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다 빠지고. 예.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정말 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고 종목은 좁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시장의 질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되돌림 현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에 이제 중간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시장은 항상 이런 어떤 잡음들이 주가의 방향과 잘못된 이야기들은 잡음이라고 표현하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늘 있어야 시장에 또 균형 감각도 있고 오히려 건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급락장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것들, 지표든 또 조심해야 할 것들 뭐라고 보십니까? 급락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섣불은 뭐라 될까요? 섣부르게 매매하는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섣부르게 들어가는 거,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섣부르게 매수하고 그다음에 조금 움직이면 바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급락장이 어떤 시장이 움직일 때는 사실 이게 사실 오버슈팅도 있고 언더슈팅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항상 그냥 일단은 한번 언더슈팅이 나올 때 그때 후환활동하면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점에 그냥 그리고 공포심에 던지는 거죠. 그런 부분 주의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이런 구간에서 항상 주의할 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이게 상승할 때는 좋긴 한데 하락했을 때 그 하락폭을 되돌리는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 레버리지 상품을 아마 오래 투자했던 분들이 아마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레버리지 2배짜리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원주보다 성과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땐 레버리지 상품이 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하죠.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갔을 때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손절일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진짜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결정을 처음 하실 땐 아마 레버리지로 단기에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안 나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손절이죠. 네. 그 손절 타이밍을 거의 대부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못하죠. 네. 기다리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제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저런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내가 매도를 한다는 거는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판단도 좋은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왜 익절은 왜 생각보다 아니면 더 비효율적으로 빠르냐면 맞았잖아요. 내가 판단이. 그래서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성취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익절은 손절보다 짧고 빠르고 손절은 굉장히 느리고. 심리.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심리. 그 드레켄 밀러라는 분들도 매수는 길게, 매도는 짧게. 그야말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수를 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도는 숏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손절은 오히려 좀 작은 손실을 봤을 때 빨리 잘라내고 아니다, 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매수는 좀 길게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HBM 시장에서 누가 이제 지배적 위치에 있느냐.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두였는데 올해 뭐 삼성전자가 무슨 HBM4E인가요? 뭐 하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앞질러 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 젠슨 왕이 오면서 또 SK 하이닉스 손을 잡고
예. 이러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 개 비교를 하면. 저는 저는 옛날에 어떤 기억과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기억과 삼성전자 또 분석을 오래 했죠. 마켓 타이밍을. 삼성전자는 이게 고점에서 물려도 소위 어떤 그 도망갈 구석을 늘 주면서 뭐 그것이 이제 되돌이 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술적 용어에 그 일본 용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도리 장세다 이렇게 항상 도망갈 구석을 줬던 것 같은데 그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최근에 얼마 전까지 올랐던 전기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핫하고 변동성이 커요. 소위 말로 뭐 베타가 이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숏에 대한 그 굿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닉스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이번 장에 오늘도 하이닉스가 훨씬 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AI 레버리지를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순수한 지금 반도체 D램인데 전자는 보면은 약간 사업부가 아시겠지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포지셔너를 제외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최근에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진짜 힘을 못 썼잖아요. 이쪽과 관련해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못 쓴 상태였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양쯔 메모리 중국에서도 이제 메모리 얘네들 좀씩 지금 상장 이슈 앞두고 좀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은 약간 이 그 양쯔 메모리 상장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사이클에 뭔가 새로 진입하려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준점을 약간 하이닉스로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한 가지 포지션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쟁이 또 주변에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번 뭔가 그쪽에서 리스크 경쟁 강도가 심해진다 했을 때는 하이닉스는 또 변동성이 그 부분에서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약간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지만 보다 좀 더 한템 시간을 좀 더 지켜보면은 전자 쪽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두 분 다 조금 더 좋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뭐 두 개를 다 보유를 해야 한다면 뭐 6대4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좀 유망 업종?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 쪽으로 이제 금리가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금융주, 은행주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도 은행주들이 괜찮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 은행주들이 사실 오르지도 못했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보면은 그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보면은 거의 옆으로 기었거든요. 옆으로 기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은행주는 거의 안 팔았어요. 보면은 흐름상으로 보면 은행주는 거의 안 팔고, 그러니까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뭐 금리 오르는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주를 가져가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은행주 움직임을 본다면 굳이 지금보다는 뭐 연말쯤에 가서 그냥 보는 정도 그 정도고 이거를 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은행주는. 그래서 저는 약간 방어주 개념 방어주 개념 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유망 업종을 본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딱 봤을 때 반도체는 워낙 이제 이익 성장폭이 큰 쪽이니까 그거 하고서 이제 밑에 단을 보면은 조선 쪽이랑 그 다음에 그 이쪽 내수 쪽의 소비재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4월에도 보면은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쓰는 소비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가면은 또 여름 휴가철 성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만약에 특히 명품이나 이런 걸 산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쪽도 이제 좀 눈여겨서 보면 그런 쪽은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도 있을 거고 백화점. 그다음에 뭐 요와 관련된 아마 그 국내 내수 소비재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화장품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장품 이제 수출하고도 연결되긴 하니까 이런 인바운드 관련된 애들, 뭐 호텔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애들을 한 번 정도 한번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름쯤에 봐서 시장이 이제 전자나 닉스나 이런 쪽이 약간 쉬어갈 때 대안으로 보기에 괜찮은 조선하고 이런 쪽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저 연준이 정책 금리 인상하고 이제 이러면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뭐 한 번, 두 번 그것도 금리를 왜 올리냐면 경기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과열이고 그럴 때 한 번, 두 번 올렸을 때 시장이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다 그냥 뭐 부러지거나 골로 갔거든요. 역사적인 사례가.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지난 주말처럼 이제 장이 뭐 흔들리고 그러는 일은 있어도 막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더라. 그러면은 진짜 시장에서 약간 좀 발을 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를 많이 내겠죠. 금리 인상하려고 하면.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리쇼어링 한다고 하면서 오바마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뭔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유인책만 주면서 와서 하면은 뭐 세제 혜택 주고 뭐 이 정도 하겠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하고의 경쟁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번에도 보면 AI에 관련된 기업들 그냥 자기네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경쟁을 계속 하는데 중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은 경기가 좋고 뭐 이렇다는 것만으로 사실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그 밑에 이 금리가 지금 고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되다 보니까 이 자산 가격 격차도 있지만 밑에 단에서 그 흔들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소위 말하는 지금 K자라고 하지만 파산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약간 중산층 이하 쪽에서의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는 지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단만 보고 아마 금리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중간선거도 있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아마 임기 말에는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거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어떻게든 아마 금리 올리는 것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가 그 IT 기업들한테는 거의 쥐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업들의 주가가 늘 약했고요. 뭐 M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규모 AI 그 투자 혹은 데이터 센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M7서부터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그 파이낸싱을 하잖아요. 대출을 받거나 뭔가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를 받을 텐데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재원들이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나올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당장 예를 들면 투자한 만큼 바로 캐시플로우로 나오는 거, 현금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연준의 금리가 그대로 예를 들면 동결 한다고 그래도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자본들이 불안한 구석들이 많이 나오겠죠. 요 며칠 새 원달러 환율이 네네.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인데. 네. 저 이거 환율 왜 이렇게 뛰는 겁니까? 저희가 그 일간 단위로 그 일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뒤에 환율이 얼마일 거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일 거다라는 그 전망을 하는 기관은 국내에도 없고요. 세계에도 없어요. 아주 먼 미래 그리고 약간 모호하게 전망하는 기관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콕 집어서 5일 후의 환율이 1,560원이다, 1,620원이다, 1,490원이다라고 전망하는 기관은 없어요.
저희는 대략 한 7개월 전서부터 일간 단위로 1일 후, 내일서부터 20일 후 한 달 뒤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AI랑 머신러닝 그리고 뭐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셀스마트라고 치시면 셀스마트 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전망해요. 그래서 6월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미국의 그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텐데 저희가 현재까지 전망하는 건 4.08로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 개입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급하게 이제 뭐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는 일간 단위로 보면 최고점이 아마 1,600원이었을 거예요. 이제 1,550원을 막 넘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강하게 이제 개입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의 전망으로는 1,560원도 위로 한번 약간의 그 올라가는 구간이 한 달 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제 보도자료를 냈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았었어요. 예. 저도 이제 매일 리서치를 하고 양 대표님과 리서치를 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그 정말 예를 들면 역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와야 벌어들이고 되는데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전에는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엔화라든지 혹은 뭐 작년 한 재작년이나 작년 정도에는 대만 달러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아시아 통화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주식하고 채권을 얼마나 많이 사냐 파냐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냐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고 해외 투자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어떤 그 수지 밸런스 경상수지를 포함해서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환율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4월 달에 배당금이 나간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100원이나 50원 단위로 정부 개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한 열 몇 개의 변수들이 있어요. 국제유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달러의 패권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동안은 비트코인도 작은 어떤 지표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일간 단위 환율을 대략 한 달 후까지 계속 전망을 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저의 생각은 이따가 이제 그 어떤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팔 거냐 란 그다음에 그 달러, 디램 달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 대표님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제가 본 포인트는 지금 아시아 통화 환율이 최근에 몇 달 동안 혹은 연초 이후에 일본 약하죠. 대한민국 약하죠. 필리핀 약하죠. 이렇게 몇 군데 나라가 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루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약한데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라든지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본, 필리핀, 한국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약하냐라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는 국제유가에 원유 의존도가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예를 들면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던 흐름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도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IRA법 해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면 얼마 해주겠다. 그때부터 사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거하고 좀 다른 거죠. 과거에는 경상수지 많아지면 2000년대 중반이죠.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이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예전처럼 경상수지 벌어들여 가지고 기업들이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계속 이런 준비하는 쪽 그렇기 때문에 요 환율의 방향성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은 사실 보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유가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약간의
오버슈팅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구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조적으로는 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나라 환이 여기서 뭐 계속 예전처럼 뭐 1,000원을 간다 그 정도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1,000원 밑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800원, 900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2007년, 2008년 그때 키코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조선사들이 수주를 엄청 하고 돈을 또 많이 벌어서 달러들이 들어올 때 그때 예를 들면 그 환에 대해서 해지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키코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조선사들은 달러를 벌어서 원화로 환전을 하는데 반도체 회사들은 달러를 몇십 배 더 많이 벌고 왜 환전을 안 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랑은 다른 거죠. 거기다가 MSCI 그 엑스제펜에 아마 한국 비중이 한 25%, 26% 정도 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바로 직전까지 조정받기 직전까지는 아마 그 비중을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네, 그 영향도 크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일정 부분 이게 비중을 올리지 않는 이상, 빌리지 않는 이상 한국 비중이 대략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10% 정도였거든요. 10% 내외 정도였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 비중을 20%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은 연금도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외국인 자금 흐름상은 자금 흐름상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 환율 맞추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들의 아마 자금 흐름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6월 이후로는 외국인 그 매도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선물옵션 만기도 일단 지나고 있고 선물옵션 만기까지의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은 일단 선물이 계속 쏘셨고요. 선물 계속 팔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콜이나 이쪽 풋을 보면은 풋도 계속 오히려 쌓고 있었어요. 풋을 계속. 그런데 최근 요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흐름이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또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코스닥도 또 사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한국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어떤 그 리밸런싱 흐름도 강하지 않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처럼 뭐 1,100원, 1,000원 이것보다는 지금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엔화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했지만 사실 일본 경제가 뭐 아주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가 오른 이후에는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한 것처럼 국내도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도 보면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좀 시야가 좀 더 넓어진 상황 아니면 경제가 좀 과거처럼 국내에만 움츠려 있지 않은 상황 뭐 이런 식의 같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경 PD 이거 물어보네. 네. 코스피 밴드. 밴드요. 밴드. 저는 일단 저는 지수 레벨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3월달에 이란 전쟁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잖아요. 주가 저점이 언제 찍혔냐면 미국은 3월 30일이었고요. 아마 한국은 3월 31일 그 정도 됐죠. 거의 왜냐면 미국 주가의 바닥이면 한국도 거의 바닥이고 고점이면 뭐 거의 고점 이제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셀트리온 할 때 셀스마트라고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3월 31일 날 오전 9시 반경에 팝업이 이렇게 떴어요. 그 팝업이 2주 정도 계속 저희 홈페이지에 팝업이 떴는데 3월 30일이 주가 바닥입니다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가 바닥이었는데 저의 바람은 이번 6월 조정도 저희가 매수 시그널을 정말 잘 찾아서 그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다시 그날이 주가의 바닥이기를 조정의 바닥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셀스마트는 그냥 투자자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다 무료입니다. 첫 문구가 아까 보였는데 다른 MTS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 이게 이제 퀀트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매수 매도 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의 조정이 언제 끝나냐, 또 언제 매수 시점이 나오냐를 아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확신이 드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팝업에다 크게 띄워놔요. 홈페이지. 근데 뭐 운 좋게도 3월 30일, 31일에는 주가의 어떤 미국, 한국 바닥이었었고 그 위에 4월, 5월장이 굉장히 세면서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사실 3월 말만 해도 굉장히 불확실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시지표, 통계, 데이터 이런 걸 종합해서 뭐 기업이 거시지표, 미국, 한국서부터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산업지표, 물동량, 저희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 한 20몇 년 했기 때문에 퀀트 애널리스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은 다 사용할 줄 알죠. 뭘 이용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이 정말 시장의 예측에 정확할 거냐? 그거는 저희도 매일매일 연구를 해갑니다. 지금도. 예. 아까 그 환율 방향도 정확히 맞추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는 그랬는데요.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그랬는데 매번 맞출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누군가 아까 뭐 한국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은 누구도 못 맞춰. 누구도 못 맞추니까 일주일 환율 다 몰라. 한 달 후에 환율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 난 모르겠어. 이거는 사실 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달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이러이러한 변수들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망이 틀려도 그걸 듣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어떻게든 미국의 물가든 환율이든 시장의 꼭지든 바닥이든 그것을 계속 잡아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세일스마트입니다. 예. 자, 셀스마트 투자자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들어와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양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지수 밴드 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5월 선 있잖아요. 5월 오른 게 좀 과했다. 예. 그러면 이제 7,000포인트 전후가 아마 이제 하단일 것 같고요. 네. 예. 하반기로 가면서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가지고 하지만 올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는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반기에는 한번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S&P 기준으로도 보면은 수급을 유동성이랑 이런 거를 딱 제껴놓고 보면 S&P도 보면은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요. 네, 오르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뭐 8,000포인트 넘어선다. 그래서 한국도 뭐 비슷하게 정고점 다시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9,000포인트 더 넘어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어닝 시즌에 다시 반등 랠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가의 바닥이 6월 17일일 거냐, 6월 20 며칠일 거냐, 이제 그다음에 지수 레벨은 얼마일 거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혹은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5월에 쉬는 듯하지만 사실 보면 5월까지는 좋아요. 근데 5월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5월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5월에 떠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그 약간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에 보면 5월에 반드시 비워야 돼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쉬자. 그러면 이제 6월 그리고 나서 보면 6월 쯤에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사실 바닥이 나옵니다. 여름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면 제 생각해도 6월 한 지금부터 해가지고 6월 말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 이렇게 보시고 7, 8 그 정도 다시 한번 모조리 랠리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6월 한 달은 좀 견디면서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가야겠군요. 네네. 자, 두 분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